남북한이 다른 나라다, 우리 길 간다, 헤어질 결심했다, 내가 윤석열 정권이 저렇기 때문에 내가 땀만 먹은 거야, 이렇게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죠. 네.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유일한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걸 알고 있죠. 네. 각오 아닌 이상. 제가 악마의 손을 잡은 거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김정은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통일연구원 석자 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지금 뭐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탄핵 정국이긴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번에 그 탄핵과 관련해서 나왔을 때 북한의 반응, 뭐 계엄이 내려졌을 때도 그렇고요. 참 여러 날 이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왜 이러지? 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없을 수가 없죠. 저희들은 이제 계엄을 현실적으로 체험을 했으니까요, 젊은 시절에. 제가 지금 여기 책을 하나, 사북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앵커님 사북 사태 기억나세요? 저는 사실 잘 기억 안 납니다. 아, 이게 80년 비상계엄 시국에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만 기억을 하는데 5월이잖아요. 네. 4월에 그 당시 강원도 사북 탄광촌입니다. 그때는 연탄을 뗐거든요. 그러니까 연탄이 생명 쌀이었어요. 산업의 쌀, 가정에. 근데 우리가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연탄 가스 중독으로들 맞아요. 예, 그때는 사고가 많았죠. 예, 근데 그 탄을 캐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극한의 노동 환경이 탄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열악한 상황에 저항해서 사북에 있던 탄부들이, 광부들이 항거를 하거든요. 그게 사북 항쟁 사태입니다. 네. 근데 이 책이 나온 게 11월 달이에요. 근데 12월에 이 비상계엄이 발행됐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 역사를 회고하는 상황 관점에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 작가 사인이 돼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놀라셨죠, 이번에? 네, 그렇죠. 다 놀랬죠. 세계도 놀랬거든요. 근데 제일 놀란 건 제가 보기엔 북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자, 지금부터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지금 계엄 선포에 급 침묵한 북한, 김정은 눈치 게임 일주일, 이런 제목이거든요. 아, 그래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요, 노동신문입니다. 네. 노동신문이 이제 6면이 나오거든요. 6면이. 우리는 뭐 SNS 이런 거 하지만 북한은 그게 없으니까 그렇죠. 노동신문 열심히 봅니다. 노동신문 6면이 국제면인데 그 국제면에 이제 김정은이 올 초 지난해 연말에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로 취급했거든요. 그랬죠. 아니라고. 그때부터 국제면에,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니까요. 이제. 그렇죠. 거기에 저렇게 밑에 보시면 색칠해진 부분이 있죠. 네. 여기에 지금 이제 뭐 윤석열 괴뢰패당, 우리 이제 괴뢰 한국이라고 그래요. 저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남한 소식이 실리거든요. 그런데 11월에 들어오면 이제 거의 매일 실립니다. 매일. 왼쪽 보시면 11월 1일이죠. 뭐 아래 위 2건 기사 났네요. 그 다음에 11월 18일 날은 사진이 무려 7장이나 실린 장문의 기사가 나거든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뭐 탄핵이 뭐 전쟁과 계엄을 막는 길이다. 뭐 범김 항쟁이 뭐. 그러다가 12월 들어오면 이제 매일 보도합니다. 12월 1일 날, 3일 날, 4일 날이죠. 네. 2일 날은 뒤에 너무 크기 때문에 따로 떼놨거든요. 이게 이제 12월 2일이거든요. 여기도 사진이 7장이고 아주 장문의 기사가 실렸거든요. 그럼 종합을 해보면 일주일에 한 번 대한민국 비난하는 기사가 나오다 11월 들어오면 거의 매일, 12월 들어오면 3일 날 밤, 4일 날 새벽에 사단이 났잖아요. 네네. 그럼 1, 2, 3, 4, 4일 날은 노동부신이 못 내죠. 새벽에 사단이 났으니까. 그럼 5일 날 이제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5일 날, 6일 날 아무 얘기가 없어요. 맞아요. 그때 그래서 왜 북한이 조용하지? 그런 예. 생각을 했던. 5일, 6일도 있지만 7일, 8일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이게 다 노동신문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그 다음 9일, 10일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정확히 일주일이잖아요. 네. 이때 대한민국 소식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도발 징후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처음 보도한 게 언제냐? 자, 이거 그 전에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 소추안 가결 때 4시간 만에 보도했거든요. 아,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했을 때는 2시간 20분 만에 거의 실시간으로 거의 방송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때도 이틀 만에 보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4, 5, 6, 7, 8, 9, 10 나왔잖아요. 11일. 자, 처음 보도가 11일입니다. 네. 일주일 지나서. 사진이 무려 21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보도했죠? 네, 그러네요. 예, 이제 보도할 줄 알았어요. 자, 요 다음을 보세요. 이건 12일입니다. 근데 이때는 사진도 없이 가운데 괴뢰 한국에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투쟁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진이 없죠. 그러네요. 이 다음부터 또 보도 안 합니다. 13, 14, 14일 날 탄핵안이 가결됐잖아요. 네. 그럼 15일 날 보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15일 날도 보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16일 날 사진 없이 가운데 비교적 짧게 보도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또 보도가 없습니다. 17일 이후 오늘 이 모니터북 나온 날이 26일이잖아요. 오늘까지도 보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정리해보면 3일, 4일 날 탄핵 이 계엄 국면이고 그 뒤로 지금 거의 한 20일, 3주 지났잖아요. 근데 딱 3일 보도한 겁니다. 그 왜 이럴까요? 글쎄요. 막 이게 이때는 이때다.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요. 거봐라. 막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하기 전에는 거품 물면서 욕하더니 네. 하더니 너무 조용하죠. 우리는 사실 지금 거의 나라가 정신이 없잖아요. 이 보도 때문에. 지금부터 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 계엄 요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했죠. 그때 제일 목표가 뭐였냐? 그 이유가 뭐냐? 종북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였거든요. 척결한다. 그 다음에 포고령 1호에서도 종북 세력 척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런 거죠.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난 아니야. 아니, 난 아닌데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근데 여기서 만일에 뭐라고 북한이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죠, 진짜 나 아니라고. 북한 얘기 꺼내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렇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납작 바싹 엎드리는 거죠. 진짜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나 믿어줘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잘못하면 엮이잖아요, 여기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황당한 거죠. 왜 날 끌고 들어가냐 이거죠. 지금 막 나오잖아요. 뭐 설이긴 하지만 뭐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냈네, 그렇죠. 뭐 자극했네, 뭐 NLL에서 도발을 유도했네. 아직 설이에요, 설.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맞아,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엎드려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무력 충돌에 대한 두려움. 이런 이제 사람들이 좀 의아할 거예요. 아니, 무력 도발은 니네 전문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뭐 서울 불바다 시키겠다. 아니, 그 짖는 개는 무서워서 짖는 겁니다. 꼬리 감추고. 아, 정말로 무서운 개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확 물거든요. 그렇죠. 말로는 떠드는데 사실은 도발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지금 진짜 충돌 일어나면 너무 머리 아프다. 자, 보세요. 지금 북한군이 11,000명이 러시아 크루스가 갔거든요. 네. 이건 약과예요. 10월 기준으로 컨테이너 2만 개 분량의 무기와 탄약이 러시아로 갔어요. 우리 국방부가 발표했거든요. 아니, 컨테이너 2만 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럼 북한군도 쓸 탄약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팀 스피릿 훈련을 하거나 한미가 연합훈련을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럼 원래 이 군 개념에서는 이쪽에서 훈련하면 저쪽도 해야 됩니다. 이쪽에 훈련해서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상공에 전투기가 뜨면 저기도 떠야 되거든요. 근데 저기 못 떠요. 기름이 없어서. 항공료가 없었어요. 여기 넘어가면 그냥 평양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 얘기를 들은 그 것 얘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훈련을 하면 오히려 북한에서 쥐죽은쥐죽 고요해집니다. 도발에 빌미를 줄까 봐. 그래서 전선에 있는 인민군의 탄약을 회수하고 오발사고 날까 봐요. 네. 심지어 방아쇠와 총구까지 봉인을 했대요. 아, 우리가 팀 스피릿 훈련 같은 거 하면 여기서 사고 치면 바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옛날 영화 보면은 비행장에서 왱 사이렌 울리면은 막 달려나가서 조종사들이 딱 타고 올라가죠. 그렇죠. 지금은 안 그래요.
이 노트북 부팅하는데도 5분, 10분 몇 분 걸리거든요. 전투기 들어가서 컴퓨터 키면 최소 5분, 10분이 걸립니다. 군사 기밀에서 정확한 시간은 말씀 못 드리는데 막 달려가서 타고 올라간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근데 비행기가 떠 있으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3분, 4분이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이렌 울려서 비행기 타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대한민국 미군이 수십 대, 100대의 비행기를 띄우면 저쪽도 떠야 되거든요. 근데 못 뜨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거죠. 조금만 그러니까 움직이면 충분하니까. 진짜로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확인은 안 됐지만 남쪽에 초강경 세력이 있었잖아요, 지금. 나오는 말로는. 네네. 그러니까 어머 저쪽에서 진짜로 치려고 했나 봐. 이게 겁나는 거죠, 지금.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확인 안 됐지만 일부 북한 전문 매체에 따르면 인민군한테 조용히 있어라 네.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그러니까 저 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그거 보신 분들이 여기 와 계시거든요. 네. 그때 처음에 탄핵할 때 이렇게 본대요. 그러다가 아이 뭐 저것들 진짜 뭐 시끄럽네 그러다가 생각이 바뀐답니다. 아, 북한에서 보다가. 네, 보다가 그분들이 여기 와 있거든요. 해준 얘기예요. 네. 보다가 처음에는 아이 우리는 안정인데 그러다가 대통령이 임기가 있어? 그다음에 대통령이 잘못하면 끌어내려? 저렇게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해? 우리 수령동지는 죽을 때까지 하는데 하면 아들이 하는데 이렇게 흘러간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줬는데 저긴 저러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도 비슷한데 이런 겁니다. 이번에 아까 21장 사진 보여줬잖아요. 네. 거기에 주변에 화려한 건물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만 딱 보여줘요. 아,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이것도 신문에 나오면 처음에 보다가 나만의 건물이 이렇게 높아? 그죠. 그때 광화문 예, 시위했을 때는 뭐 주변 뭐 거의 빌딩 숲이죠. 그 다음에 저런 옷을 입어? 헤어스타일 봐라? 신발은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왜 이렇게 많아? 이런 발전상.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했던 걸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사람의 호기심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적대적 공정관계는 뭐냐면 서로 이제 싸우면서 이런 거거든요. 만일 이제 8.15 머니톡이 옆집하고 만일 싸운다. 네. 그럼 직원들한테 야 우리가 이제 싸우니까 우리가 단결해야 돼 이렇게 체제 결속을 하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계속 욕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결속해야 돼 그런 저쪽에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대가 지금. 그러니까 욕할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다섯 가지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주 지금 배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 전망을 보면 일단 남한내 그래도 다른 나라 타국의 길을 가기로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자기들한테 남한내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걸 기다릴 거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이 녹화하는 날이 26일인데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면 26, 27이면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할 거예요. 아, 연말에 전원회의. 하거든요. 그럼 김정은이 연설합니다. 네. 근데 지금 김정은이 남북한이 다른 나라다, 우리 길 간다, 헤어질 결심했다 라고 말했는데 아직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말로만 해놓고. 그러니까 아마 거 봐라. 내가 윤석열 정권이 저렇기 때문에 내가 땀만 먹은 거야. 이렇게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죠. 네. 이번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통일 신경 그렇죠. 쓰지 말자. 받지 않냐? 저런 사람들이다, 남쪽이. 이렇게 할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불확실성의 세계잖아요. 이제 이 사태가 어떻게 갈지 다음 정권이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일단 기다리겠죠. 어떤 상황이 올지. 따라서 뭐 북한이 이 상황에 무력 도발을 한다, 긴장을 고조시킨다, 뭐 사고 칠 거다, 대비는 해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네. 조용히 상황을 기다릴 거다. 그게 제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북한 이번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도발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했는데 의외로 잠잠하고 해가지고 지금 쓰레기 풍선 계속 왔었죠. 네, 근데 계엄 사태 이후로 쓰레기 풍선 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없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 욕도 안 하고 그 흔히 나오던 그 욕설쟁이 김여정도 안 나오고 쓰레기 부송도 안 오고 보도도 안 해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좀 강하게 북한을 상대해도 오히려 그쪽이 그러면 좀 꼬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새로운 전략 중에 하나죠. 진짜 이런 게 무서워하는 거 알았으니까. 왜냐면요, 저 비유를 들면 개가 사람을 물잖아요. 네. 그럼 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개를 물면 개가 당황합니다.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네, 참 이거 어이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재래식 무기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상대가 안 된다. 우리는 그 상당히 뛰어난 군사력을 가진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핵무기까지 포함했을 때는 아니다. 오히려 뭐 최근에 나온 뭐 전문가들 이야기 보니까 뭐 100대 1이다, 1000대 1이다. 핵무기를 포함하면. 예. 그래서 뭐 지금 전술핵이 휴전선 근처에 수십 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뭐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이 북한의 어떤 오판을 하게 할 가능성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 핵무기는요. 네. 핵무기는 인류 역사상 1945년 8월 달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유일합니다. 그 이후로는 쓰여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분열탄을 썼거든요. 네. 그거는 TNT로 치면 15,000에서 한 2만 톤 규모였거든요. 지금 쓰는 건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소위 융합탄, 열핵무기를 쓰거든요. 네. 이건 단위가 메가톤은 100만 톤이에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죠. 지금까지 쓰였던 핵실험 중에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짜르 본바라는 거거든요. 폭탄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건 57메가톤, 5,700만 톤을 터뜨려봤어요. 북극에서 욕심하면 미친 놈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서울에 터뜨리면 서울은 없어지고요. 네. 문자 그대로 없어집니다. 평택, 반경 평택까지도 모두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네. 천안에서도 열기를 느낄 정도거든요. 아, 그래요. 심지어 화상도 입어요. 그게 열핵무기거든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벌침 같은 거예요. 네. 벌침을 쏘면 벌도 죽죠. 내장까지 삐져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벌은 자기가 죽기 전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침을 안 쏩니다. 네. 독재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용감할 것 같죠? 아닙니다. 비굴하고 비겁합니다. 정말로 비굴한 게 독재자들이거든요. 통제력이 있어요. 아사드 보세요, 시리아. 바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예. 죽기를 각오하고 뭐 항전하는 게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딱 새가 기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그런 분은 훌륭한 장군이시고 그 나라에 충신인 거고 간신들은 도망가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를 보시면 압니다. 히틀러가 수천만 명을 죽였지만 본인은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자기 애인이랑 마지막까지 유치원생들한테 총 주고 나가 싸워. 그런 다음에 직전까지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다가 마지막에 자살하잖아요. 김정은, 뭐 푸틴, 뭐 시진핑 이런 사람들 제가 보기엔 아주 겁쟁이고 아주 비굴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독재 체제를 위해서 온갖 걸 활용할 뿐이지 그렇게 과감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핵무기 쓴다고요? 핵무기 쓰면 자기도 죽는데? 자, 푸틴이 저렇게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 측 인명 손실이 70만 명 이상이거든요. 그 중에 전사가 20만 명입니다. 네. 근데 핵무기 써요? 못 쓰잖아요. 못 쓰죠. 입만 열면 핵되죠. 나 핵 쓸지도 몰라. 힘들면 핵하는 거죠. 핵. 사용은 못하면서. 못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냐 북한이 핵을 쓰면 북한은 지도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죠. 미국의 여러 가지. 왜냐하면 핵을 쓰는 존재를 인정을 하면 핵일선 깨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쓸 수가 없죠. 그럼 핵을 제외하고 봐야 되는데 핵을 제외하고 보면 그러니까 뭐 100대 1, 뭐 200대 1 의미 없어요. 핵을 포함한 전력은 필요 의미 없다. 없습니다. 쓸수 없는 건데. 언제든 상시에 싸울 수 있는 전력. 최악의 경우.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는 김정은만 죽일 수 있거든요. 현무 5, 6 같은 네. 걸로. 그거 어렵지 않아요. 뭐 핵을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억하심정이 있으면 그냥 쏴버리면 그만이죠. 특수부대 침투시키거나. 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자, 우리가 세계 군사력 5위거든요. 네. 핵이 없어도. 북한은 핵이 있어도 36입니다. 그러니까 뭐 핵이 없으면 끝난다. 그럼 핵 있는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5개, P5.
이게 핵보유국이에요. 그다음에 사실상 핵보유국, 인도, 파키스탄, 그렇죠. 이스라엘, 북한인데 그럼 나머지 거의 수백 개 국가들이 왜 핵을 안 만듭니까? 필요 없으면. 쓸 수 없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핵은 빈자의 무기라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파키스탄 보세요. 핵을 가지고 있지만 홍수 한 번 날아서 나라가 절단 났는데 아직도 복구를 못해요.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선진국이에요?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미국이 핵무기 관련 유지 보수 운영에 쓴 돈이 무려 400억 달러입니다. 가난한 나라는 핵무기 운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핵탄두가 한 5,500개, 미국이 5,000개 되거든요. 네. 많은 것 같죠? 러시아는 관리를 못했어요. 실제 당장 쓸 수 있는 건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가진 핵 이것을 우리가 경계는 하고 대비책은 세워야 되지만 이것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겁낼 거 평가해서 없어요. 안 된다.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럼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이제 북한 전원회의라는 것을 하는데 일단 이 전원회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여기에서 그 북한의 정책이 발표되지 않겠느냐. 이게 보니까 2010 정책?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회주의는요. 북한은 우리는 헌법이 최고죠. 이번에 비탄계엄도 헌법 가치를 해서 이거는 누구도 용납이 안 되잖아요. 네. 북한은 헌법은 맨 밑에 있습니다. 그 위에가 노동당이 있습니다. 네. 당 규약. 당규. 그 위에 수령의 교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이 지배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당원들이 수백만 명이 전체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동당원들이 전체 모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김정은식이 5년 만에 한 번씩 열거든요. 2021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 했어요. 네. 45년에 정권 수립됐는데 그 당대회는 자주 안 한다는 얘기죠. 8번밖에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수백만 명의 뭐 노동당원 수를 전체 몇 명인지 몰라요. 300만 명 전후로 보거든요. 그러면 300만 명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대표를 뽑아서 평양에 전부 모이면 이걸 노동당 당대회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것도 힘드니까 요 당원들 중에서 중앙위원, 후보위원 이거 다 합치면 한 250명 돼요. 250, 300명 사이들이. 네. 요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는 걸 노동당 전원회의라고 그래요. 요거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거든요. 네. 과거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1월 1일 날 신년사라는 걸 발표했어요. 네. 지난해 어땠고 앞으로 올해 이렇게. 근데 최근에 몇 년간은 김정은이 신년사를 안 해요. 안 하고 12월 보통 26, 27일 날 시작해서 30일이나 31일 날까지 한 5, 6일, 4, 5, 6일 전원회의를 하고 네. 여기서 김정은이 연설합니다. 그럼 이걸 연말이나 1월 1일 날 김정은 연설문을 내는 걸로 신년사를 가름하거든요. 네. 요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원회의는 올해의 이 북한의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에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왜 중요하냐면 김정은이 올해 중시했던 게 아까 20 곱하기 10 그랬잖아요. 북한 표현들은 20승 10이라 그래요. 승 곱하기 승자. 제가 마지막으로 2007년인가에 북한을 갔거든요. 네. 그때 북한에 농촌을 깊숙이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갔더니 조선시대 말기하고 똑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제시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농촌은 그냥 조선시대 말기다. 흙집이다. 정말 열악합니다. 심지어 북한의 농촌에 있는 학교에는 전기도 안 들어가요. 네. 비도 세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평양은 정말 특권층들이 사는 데고 선민들이 사는 데고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기에도 지방 발전이 숙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머리를 냅니다. 20은 뭐냐? 20개 군에 네. 곱하기 10, 10년 동안 그러면 200개 군 아니겠어요? 그럼 북한 전체 군이 한 200개 되거든요. 매년 20개 군에 현대화된 생필품 공장. 별거 아니에요. 간장, 된장, 고무, 비누. 가장 기초적인. 예, 비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서 20개 군에 만들겠다. 이게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이거든요. 네. 이걸 올해 처음 시행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 성과를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 시시낙낙거리고 가서 이제 엊그제 성천군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 군에 기공식 때도 갔고 중간에도 갔고 준공식 때도 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간장 공장, 뭐 된장 공장, 비누 공장 이런 데 갔어요. 그리고 뭐 만족해 했어요. 그럼 진짜 올해 성공했다고 했죠. 그러나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요? 어떻게 아느냐? 9월 9일 날 김정은이 구구절 이제 정권 수립일이거든요. 간부들 모아놓고 연설하는데 건물은 20개군에 잘 졌다. 이제 생산 설비를 지방에서 못 만들잖아요. 중앙에서 공급하거나 요다음이 중요합니다. 수입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거든요. 네. 근데 북한에는 모든 금속 제품은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생산 설비는 다 금속일 거 아니에요. 북한은 생산 설비 못 만들거든요. 네. 이건 다 대북 제재 위반이에요. 기계를 수입할 수 없으니 없어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껍데기만 만든 거고 수입 못 하는 거죠, 이제. 밀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지방발전 20중 정책, 지방의 불만을 완화하려고 시작했지만 그러나 껍데기만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우리 농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올해 곡물 생산도 한 0.8%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김정은이 원하는 성과는 아닐 거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본인은 또 거짓말 하겠죠. 올해 초과 달성했다. 뭐 잘 됐다. 지방발전 20중 정책 잘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트럼프 정권이 1월 20일 날 이제 출마하잖아요. 네. 그럼 대미 메시지 낼 거냐? 그다음에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대남 메시지를 낼 거냐? 이 부분이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하게 나오는 그 상대에게 오히려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래서 아마 트럼프는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예측 불허다. 이것 때문에 더 그 말을 잘 듣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기는 해요. 트럼프가 무서운 건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랬다 저랬다 그러거든요. 뭐 진짜 뭐 전에 그 가서 쓸어버리라고 얘기까지 했었다고. 그러다가도 그때 2017년에 뭐 화염과 분노 이런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로켓맨이라고 그러고. 네. 그러나 트럼프에 대해서는 김정은은 잔뜩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됐잖아요. 네. 지금 뭐 영국에서 나온 거에 따르면 뭐 인민군 임금으로 5억 불 지불됐다. 뭐 무기 합치면 50억 불 지불됐다 이런 얘기 막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추정인 거고 객관적인 지표로 말씀을 드릴게요. 북한 돈 1달러당 북한 돈 환율이 여기 경제 채널이니까 네. 저기 민감하시죠? 보통 한 8,000원, 8,500원 정도 합니다. 1달러당. 네. 근데 최근에 지난 주말 기준으로는 2만 원이 넘어요. 2만 원이. 그 다음에 최대 4만 원까지 갔었어요. 지금 1달러당 우리로 치면은 4,000원 정도 하는 거고요. 6,000원, 7,000원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럼 경제 폭망한 거죠.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저렇게 밀착이면 북중 의존도가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북한의 대외 교역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98.3%입니다. 그럼 러시아와의 밀착은 북한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김정은이 러시아와 밀착 때문에 간이 부었다. 네. 이제 오래 버틸 거다. 아니잖아요. 뚜껑 열어보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오매불망 꿈입니다. 경제 해제. 그렇죠. 제재 해제.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있어야 제재가 풀리고 세계 경제의 포섭이 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2018년에 싱가포르 온 거고 2019년에 하노이 온 거예요. 네. 그다음에 판문점까지 하루 만에 트위터했더니 바로 뛰어나왔잖아요. 보선발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유일한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걸 알고 있죠. 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데 보선발로 뛰어나와봤지만 하노이 갈 때 2019년 6월 말 하노이 북미 미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기차를 타고 평양에서 가는데 편도 60시간입니다. 네, 엄청 긴 여행을 했네요. 엄청 긴 여행을 했죠. 그리고 북한 역사상 최고 지도자가 떠나면 경호 때문에 다음 날 보도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거의 바로 보도했어요. 성공을 확신했던 거죠. 네, 웃고 떠들면서 갔거든요. 근데 결렬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을 가기 위해서 갈 때 60시간, 올 때 60시간, 120시간을 기차 타고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머릿속에는 무려 기차 안에서 5일 있었던 거예요.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럼프는 못 믿는다. 나를 3번이나 만났고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놈을 전 세계에 알려줬지만 그러나 트럼프는 못 믿는다. 이게 강하게 돼 있습니다. 머릿속에.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머릿속은 양면적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정은이 대대 정치 지도위원이라는 대회가 있는데 연설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네. 거기 미국 놈이라는 놈자를 본인이 2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트럼프 들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던 무장장비 전람회, 그러니까 우리는 국방전람회거든요. 거기 가서 북한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과의 협상 주로에 갈 때까지 가봤지만, 이건 주로는 뭐냐면 협상길에 가봤지만, 확인한 건 미국의 대북 적대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러면 지금 미련이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북한이 요구하는 게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대화한다. 이 얘기를 계속해 왔거든요. 이미 메시지 보낸 거예요. 네. 나 기다리는데 지난번처럼 하노이처럼 나 연맥이면 안 돼. 이번엔 확실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미국 입장에서는 반대로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핵이잖아요. 예. 핵포기. 근데 핵포기는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안 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수모 제재 그다음에 욕 먹으면서 핵을 지금 손에 줬는데 돈도 썼고. 돈도 썼고요. 이걸 놓으면 어떻게 돼요? 김정은은 요게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는 안 하죠. 근데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핵 군축이라는 겁니다. 네. 그건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하기 어렵다는 걸 이제 알아요. 이게 현실론이에요. 워싱턴에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민주당 이번에 해리스 떨어졌지만 해리스 정강 정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빠져 있어요. 아, 그래요? 일부러 빼서 작년에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바이든 때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어려우니 중간 단계에서 합의하자. 이게 인터림 스테이지예요. 네. 이게 랩 후퍼라고 그러는 바이든 정부의 이쪽 인텔을 담당하는 국무부 관리가 한 말이에요. 비핵화가 장기화되니 중간 단계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100년 동안 비핵화한 다음에 지금 중간 단계 합의하면 사실상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현실론이 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어려우니 그러면 이 상태에서 동결, 프리징 멈추고 그 다음에 일부만 핵무기를 제거하면 미국은 안전하다. 이게 핵군축론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무섭냐? 하노이 때 이미 핵군축을 시도했었어요. 그러게 그때 하노이 때 나오는 이야기가 핵을 인정을 하고 북한 핵을 인정해주고 대신 ICBM 이쪽만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놓는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걸 나중에 알고 우리가 또 충격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왜냐? 북한이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하거든요. 네. 그 일주일 전날 전원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누가 안 시켰는데 우리 ICBM 더 이상 개발 안 한다. 시험 발사 안 한다. 이게 미국 가는 거거든요. 미국 안 때릴게. 그다음에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 폭파할게. 폭파했어요. 누가 안 시켰거든요. 그리고 하노이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영변의 핵단지, 뉴클리어 컴플렉스거든요. 이걸 영구 폐기할게. 대신 5개의 대북 제재 해제해줘.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북한 핵의 일부거든요. IC 미사일 있죠. 그 다음에 다른 핵시설 또 있죠. 공장 있죠. 이게 핵군축이거든요. 이미 그때 한 거예요. 근데 결렬이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어차피 완전한 비핵화 안 되니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만 막자. 멈추자. 합의하자.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렇죠. 그러면 북핵 문제는 안정화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당할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예요. 이 리더십 공백 상태에 트럼프가 거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리고 예, 경제 채널이지만 조금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 견해를 바이든 이번에 민주당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거든요. 네. 근데 미국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거시 지표는 실업률도 좋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월급을 타가지고 와봤자 외식을 못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트럼프의 전략이 뭐냐? 관세거든요. 관세 올린다. 그럼 미국 물가 또 내려가요. 오르겠죠. 올라가죠. 더 올라가죠.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 내쫓는다.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내에서 저임금 풀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 체류자 내보내면 인건비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이든은 미국 내 제조업 생태계가 안 좋으니 떠났던 공장을 데려오려니 안 오니까 보조금 줄게 그랬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요. 보조금 안 줄게잖아요. 그렇죠. 안 주고 협박으로. 그러면 관세, 이민 저임 노동력, 그 다음에 보조금 안 줘.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보기에 트럼프 마가 미국 경제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트럼프는 오히려 경제보다는 이번에는 안보에 욕심일 가능성이 있다. 자, 러우 전쟁 하루 만에 끝낸다. 벌써 휴전 얘기 나와요. 네. 중동 벌써 끝내겠다는 얘기가 지금 소강 상태예요. 여기에 북한 비핵 합의만 하면 이게 뭐가 되죠? 트리플 크라운이 되는 거죠. 삼관왕. 그럼 세계 그 전쟁을 다 끝내버리는.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노벨 평화상. 그렇죠. 노벨 평화상.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상보다 빨리 북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알렉스 왕이거든요. 알렉스 왕은 바이든 때 트럼프 일기 때 하노이 싱가포르를 주선했던 대북 특별 부대표였거든요. 네. 이 친구만 컴백했거든요. 그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빨리. 근데 트럼프 방식은 러우 전쟁, 강제 휴전. 그래서 이스라엘 이 중동 사태,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인 유리함. 그 다음에 미국 북미 비핵화 협상, 핵군축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덮는 거예요. 그렇죠. 덮는 거. 그러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 뭐가 되죠? 북핵을 용인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정책상. 그런데 트럼프가 우리 말 듣겠어요? 안 듣죠. 뭐 지금 가끔 평양이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 안 간다? 갈 수 있어요. 직항기 있어요. 만들면 됩니다. 전 세계 띄우면 됩니다. 거기다가 김정은이 뭐라 그랬어요? 니네 우리 같은 나라 아니야? 완전히 딴 나라야? 문재인 때는 중재자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 설 자리가 없어요. 코리아 패싱. 트럼프 김정은의 이해관계. 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역시 핵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건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지만 우리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만약에 핵을 하나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대응하고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미 한 발 늦었을 때 이 복잡하고 이미 터진 문제에 관여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프랑스가 나토지만 자체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드골이 있거든요. 드골이 뭐라고 말했냐면 파리가 소련의 핵무기로 공격당할 상황에서 미국이 LA나 뉴욕을 포기하면서까지 파리를 핵무기로 지켜주겠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도 그 딜레마죠. 지금 미국은 우리가 핵무기 북한의 핵공격을 당하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진심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정말로 사랑해요. 근데 우리 앞으로 꼭 결혼하자 그래요. 그럼 과연 나중에 결혼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애정은 또 상황에 따라 바뀔 수 그럼요. 있으니. 얼마든 바뀔 수 있죠. 지금은 미국의 진심이지만 나중에 그 상황이 됐을 때 미국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뭐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정말 미국이 비상계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만 믿을 수가 없죠.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배제되는 핵군 축로는 거품을 막아야죠. 한미관계 파탄 날 수도 있어라고 협박을 해야죠. 미국한테. 우리도 강하게 그렇게 그렇죠. 나가야 된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냉혹하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화내지만 속으로는 그 둘이 위험한 거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체 핵무장입니다. 네. 자체 핵무장 어떻게 남들이 하게 해주겠어?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NPT 조약, 비확산 조약에 우리가 가입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핵무장을 안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지만 10조에 회원국이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되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우리 비상 상황이잖아요. 정확히 거기에 부합해요. 만약에 그 핵을 용인하는 미국과 북한의 어떤 합의가 있었을 때는 그게 없는 지금 상황도 부합해요. 왜냐? 북한은 전술핵무기 운영 부대를 배치해 놓고 있고 수시로 대한민국을 타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보도해요. 그리고 남한의 주요 시설을 때리는 훈련을 했다. 그럼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네. 여기에 코리아 패싱에 합의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거죠. 니네 우리처럼 위험해? 나 간다.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북한이 핵무장하는 건 좀 시끄러울 뿐인데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지구촌 질서가 바뀝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국방력에 핵무장까지 하면 일단 주한미군은 안녕히 가세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 일본 가만히 있겠어요? 일본은 일본도. 플루토늄이 핵탄두 수천 개 만들 수 있는데 대만은요? 정말 하고 싶죠. 중국 막으려면. 그렇죠. 중국 막으려면. 이란 비핵화 합의 깨지죠. 모든 중진국 다 만들려고 그러겠죠. 이걸 핵 도미노라고 그래요. 세계 길사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막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옵션은 야 그럼 불안하니까 니네 핵무기 여기다 갖다 놔. 전술 핵무기 미국 거. 그럼 좀 마음이 유한이 되잖아요. 이거 두 번째거든요. 미국이 갖다 놓을 전술 핵무기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첫 번째. 5천 개나 있다면서. 그건 이제 전략 핵무기. 전략 핵무기. 왜냐하면 미사일. 그냥 펀치는 있지만 짜잘한 건 이제 다 없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짜잘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이 한반도 핵무기를 가져오게 되면 비확산 체제 위반이에요. 확산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어려워요. 이것도 카드예요. 그러면 현실적인 카드는 뭐냐? 세 번째입니다. 이걸 잠재적 핵역량 구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걸 제가 네이밍을 한 건데 이건 뭐냐? 핵 잠재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잠재적 핵 역량 구축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핵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플루토늄. 예. 우라늄 두 개입니다. 우라늄. 우라늄, 플루토늄, 그다음에 이중수소, 삼중수소. 이거 좀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핵물질, 분열 물질과 융합 물질이 필요해요. 좀 설명드릴게요. 핵물질. 두 번째는 이걸 터트려야 되는데 이게 안 터져요. 이 핵물질이면 여기다가 담뱃불로 지지고 망치로 때려도 안 터져요. 심지어 용광로에 넣어도 안 터져요. 이걸 분열시키거나 융합을 하려면 고도의 기폭장치가 있어요. 네. 이게 기술이 어려워요. 이 기폭장치. 세 번째, 이 탄두면 이걸 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사일. 이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자, 미사일, 대한민국 세계적인 선진국입니다. 있어요. 두 번째, 기폭장치. 우리가 탄약 선진국이거든요. 네. 탄약의 기폭장치를 응용하면 이거 만드는 게 일도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있는 겁니다. 두 개는 핵물질이 없어요. 핵물질이. 그러면 우리가 썼던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러죠? 네. 그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원자폭탄은 분열탄입니다. 우라늄 235나 플루토늄 239를 충격을 주면 고속도로 분열해요. 그럼 그때 열과 에너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우주의 빅뱅 원리 들어보셨죠? 네네. 이게 요만한 점 같은 게 지금 계속 팽창하면서. 예, 그 에너지예요. 쉽게 말하면 분열 에너지. 그 다음에 이건 분열이었잖아요. 이 핵과 핵을 융합을 하면 거꾸로요. 융합을 시켜요. 네. 이게 수소폭탄이에요. 열핵무기. 이게 태양 에너지입니다. 인공태양. 그러니까 수소폭탄은 열핵무기고 분열탄은 원자폭탄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우라늄탄이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플루토늄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들어있는 우라늄 광산에는 우라늄 U235가 0.7%밖에 안 들어있어요. 네.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걸 골라내야만 태울 수 있거든요.
이 골라내는 작업을 농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5%까지 농축시키게 되면은 우라늄 연료봉이 됩니다. 네. 평화적으로 써요, 이렇게. 근데 이걸 더 농축을 시키면 95%까지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 탄이에요. 고농축 우라늄 탄. 그다음에 연료봉을 써서 다 쓰면 이제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연탄처럼. 네. 이걸 다시 처리하면 여기서 P239 플루토늄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펜멘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축과 재처리 요걸 할 수 있으면 핵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원자력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금지당하고 있어요. 네. 농축은 일부. 왜냐?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미국에서 원자력 기술을 받아오면서 네 말 들을게라고 각서를 썼어요. 니네 기술을 이용했으니까. 그래서 체코에 우리가 원자력 수출할 때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지금 우리 기술이야 돈 내놔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축과 재처리는 원래 평화적인 권리거든요. 원자력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일본은 재처리를 서용해 줬어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은 수십 톤 이상이거든요. 플루토늄 1kg에서 5kg면은 나가사키급을 만들 수 있거든요. 수십 톤이면 계산해 보세요. 수천 개 이상 만들어요. 일본 해줬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해줘요. 왜냐? 박정희 대통령 때 무공화계,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레이저 농축 하다가 들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심하거든요. 그렇죠. 언제든 핵 잠재적 그렇죠. 보유국이다. 거기다 핵까지면 주한미군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농축과 재처리는 이론적으로는 평화적 권리거든요. 네. 우리 핵무기 안 만들 거야. 그냥 원자봉 만들 거고 재처리 이거 심각해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쓰고 남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걸 방패장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근데 경주에 방패장이 하나 있어요. 이건 저준위 방패장이에요. 옷이나 장갑, 모자 이런 거 보관하는 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그 동해 원소들이 사라지는데 얼마나 걸리니까. 근데 쓰고 남은 연료봉을 처리하는 고준위 방패, 이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네. 이건 없어요. 이거는 각 원자력 발전소에 수조에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게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이 방패장을 만들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문을 닫아야 돼요. 네. 잘 몰라요, 국민들이.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 안 하죠. 이거 하려면 지금 뭐. 또 정치, 지역 갈등이 또 나오니까. 모니터 지하에다가 만들까요, 이거? 그럼 모니터 반대할 거요. 그러니까. 근데, 자, 농축을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하니까 비용이 절약되겠죠. 네. 재처리하면 다시 쓰니까 이 방패장 만드는데, 고준위 방패장 만드는데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술을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생기는 거죠. 핵물질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논자들이 우리가 맘먹으면 뭐 석 달, 6개월 만에 핵무기 만든다 그러죠. 만들어요. 원료가 없기 때문에. 인프라가 아예 없잖아요. 인프라가 아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노트북을 만들고 싶다. 그럼 머리 받쳐도 못 만들잖아요. 근데 라디오도 만들 줄 알고 지금 컴퓨터도 만들 줄 알고 이러면 그거 갖다가 노트북 만들 수 있잖아요. 유사시에.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농축과 재처리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체 핵무장, 미국의 전술탄도 들여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 그러면 잠재적 핵 능력, 농축과 재처리만 평화적 목적, 이건 미국만 합의하면 돼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면 되거든요. 요거만 가지고 있으면 그땐 정말로 몇 달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확보하면 좀 안심이 될 수 있죠. 이번에 만약에 그런 어떤 그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그런 거래가 있다, 합의가 있다, 우리가 그냥 줄기차게 강하게 요구해야겠네요.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내야 돼요. 이거 무조건 받아야 돼. 탄핵 정국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아니 미국만 트럼프 같은 사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도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할 수 있어요. 민족의 그치. 생존이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명분이 있어요. 내가 난 평화적으로 쓸 건데 미국이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받아내야 돼요. 네, 하여튼 그러한 상황에서 하여튼 우리가 대비책이라는 건 다른 거 없이 어떻게 해서든 핵 재처리 이것을
한미 농축과 제철이 한미 원자력 협상을 반드시 따내야 된다. 개정해야 됩니다. 네, 개정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 이제 북한군 파병이 몇 달 전부터 이제 이슈로 강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전선에 투입이 됐나 봐요. 그동안은 진짜 파병이 된 거 맞아 아닌가 이거 가지고도 논쟁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증거가 이제 속속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증거는 제가 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네. 북한군은 이제 우리 국정원이 2024년 10월 상순 10,000명 이상이 극동으로 파병이 됐다. 그러다가 이제 쿠르스크 인근으로 이제 갔다. 요 얘기거든요. 요 얘기고, 이제 그동안 나왔던 영상들이 많아요. 네. 많았는데, 사실은, 미국하고 우리 국정원이 거의 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고요. 네. 우크라이나 발은 제가 보기엔 대부분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자기네 홍보전, 선전전, 심리전. 심리전.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12월 17일 날 미국이 드디어 쿠르스크 전선에 인민군이 투입이 되기 시작했다.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네. 그 다음에 12월 19일 날 대한민국 국정원이 인민군이 쿠르스크에서 100명 이상 사망을 했고 네. 1,000명가량이 부상을 당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국정원은 11,000명 간 걸로 지금 판단하는데 2주일도 안 되는 전투에 10%가 손실이거든요. 아,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손실이거든요. 진짜 우리 처음에 이거 다 총알바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았었는데. 총알바지가 맞아요. 여기인데요. 지금 북한인민군 특수군 네. 소속 11군단 폭풍군단 병력 주축으로 간 걸로 알려지거든요. 네. 근데 폭풍군단은 지금 어떤 의미냐면 경보병이에요. 네. 경보병은 뭐냐면은 전투력은 떨어지지만 진격 속도가 매우 빨라요. 신속하게. 네. 라이트 인펀트리.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전의 경보병을 대표하는 게 미군의 스트라이커 여단이에요. 그건 뭐냐면 걸프 전쟁을 기억하실 거예요. 네.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했던, 물론 이제 미국이 압도적으로 괴멸시켰죠. 근데 그때 얻은 미국의 교훈이 뭐냐면 미국에서 쿠웨이트까지 너무 멀잖아요. 네. 여기에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물자 실어 날리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병력은 그냥 민간 항공이라도 가면 되잖아요. 근데 M1, A1, A2, 에이브럼스 탱크가 세계 최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게가 60톤이 넘어요. 비행기는 못 실어 날라요. 네. 배로 가고 물자 날리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국이 깨달은 게 전투력은 좀 약하더라도 빨리 신속 배치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개념을 잡으면서 신속 배치군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속 배치 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세 군데서 활동하거든요. 이건 이제 미국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없고 어마어마한 배에 여러 척이죠. 네. 많죠. 일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탱크, 장갑차, 야포 무기들을 실어놔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리고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어디를? 한반도 주변을. 어떻게 했냐면은 대만 여기에서 이쪽 그 동중국해부터 일본 북쪽까지 한반도 주변으로 계속 떠들어와요. 네. 그러다 전쟁이 나면 바로 그 항구에 하역을 합니다. 길어봐야 72시간이에요. 네. 그럼 병력은요? 비행기 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때 만든 게 스트라이커 여단이라는 거예요. A1, A1, A2 너무 무거우니 장갑차로 줄여요. 가볍게. 탱크 캐터필더도 바퀴를 바꿉니다. 포도 작게 만들어요. 일정한 공격력은 있지만 얘는 비행기로 와요. 신속하게 투입되거든요. 네. 아니면 헬기로 오든. 이게 경보병 개념이거든요. 근데 폭풍군단이 경보병이거든요. 근데 북한이 무슨 돈이 있어도 장갑차를 만들어요. 이 폭풍군단은 뭐냐면 6.25 때 개념의 경보병이에요. 총 하나 딱 들고
걸어 다녀요. 네.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죠. 산악행군. 그러니까 북한의 군단 편제를 보면 이쪽 서쪽에 4군단이 있거든요. 서해안에. 2군단, 5군단, 1군단, 동해안에 1군단이 있거든요. 이 4개 군단이 전투를 하면 폭풍군단은 북한 후방에 있어요. 네. 후방에 있다가 이쪽 4개 군단이 전투를 하면 태백산맥 축선을 타고 산악행군을 통해서 후방으로 내려와요.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태백산맥으로 내려와서 강원도, 뭐 충청도 이런 쪽으로 내려와서 후방을 교란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폭풍군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수전 구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뭐 그린벨에 무슨 뭐 그러니까 우리 특수전 하니까 뭔가 훈련을 특별하게 잘 받은 정예군 같은데. 특별하게 해요. 미숫가루 하나 차고 사랑만 따다 뛰다니. 근데 중요한 건 무장이 휴대용밖에 없어요. 네. 소총, 수류탄, 그 다음에 최고의 중장비가 60mm 박격포거든요. 이거는 분해하면 들고 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탄환은 배낭에다 여러 명이 짊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전투력이 있겠어요. 뭐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보니까 영양실조로 전투력에 도움도 별로 안 된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북한 군의 3분의 1 정도는 영양 결핍입니다. 아, 그래요? 북한 군 가는 순간 부모들은 걱정을 해요. 어느 정도냐면 북한 군이 군대 가면 부잣집은 그 부대 앞에다가 마을에다가 집을 빌려서 애가 나오면 밥 주라고 돈을 줘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가 있든지 집을 하나 사든지 그 정도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갔거든요. 자, 그럼 지금 여기 써있지만 폭풍군단 경보병이 주축인데 우크라이나는 첫째 평야예요. 산악이 그렇죠. 아니에요. 은폐은폐가 불가능해요. 장갑차와 탱크가 없으면 전쟁을 못해요. 근데 얘네들은 장갑차 탱크가 없잖아요. 네. 야포도 없잖아요. 전투력 있나요? 간지 2달밖에 안 됐는데 현장 적응이 됐나요? 언어는요?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투 의지인데 이 사람들이 러시아에 가서 우크라이나랑 왜 싸워야 돼요? 명분이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은 이 12월 하순 기준으로 100명 사망, 1000명 부상 그랬는데 젤렌스키는 3000명 이상 손실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11,000명 갔는데 3,000명이면 거의 전멸당한 거거든요. 2주일 만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끔찍하죠. 끔찍하죠. 끔찍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또 하나는 왜 그렇게 희생이 크느냐. 지금 러시아도 쓸 무기가 없어요. 네. 최근에 러시아의 가장 큰 영화 회사가 모스필름이라는 데인데 푸틴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자기네 영화사에서 소품으로 쓰는 장갑차 탱크가 있다. 요거를 한 50대가량을 전선에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생산된 게 언제냐? 50년대, 60년대. 아, 그러니까 진짜 탱크긴 하지만. 그러니까 옛날 영화 찍는 걸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절박하니까 보통 탱크와 장갑차가 같이 가요. 네. 평야니까. 그러면 장갑차에서 병력이 내려서 산계에서 적 보병들, 대전차 미사일 이쪽을 제압하고 탱크로 쏘고 이 개념인데 이러면 손실이 생기니까 인민군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앞에. 보호 없이. 그럼 저쪽에서 막 쏠 거 아니에요. 그럼 위치가 파악되면 고개를 때린다.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해 전술. 소모전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거 뭐 보면은 드론으로 막 북한군 병사들 보이고 바로 그냥 자폭하고 참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 드론을 소모시키는 거예요. 인민군 병사 목숨으로. 그럼 러시아는 좀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우리와는 적대적인 관계지만 우리 한민족의 아들들이에요. 사실 크게 보면. 그러게요. 의미 없는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소모는 급격히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마 제가 저기를 했는데 11,000명이라 하더라도요. 네. 저게 사단 편제거든요. 사계 여단. 네. 한 2,000~3,000명만 죽으면 사단 작전 능력이 없어요. 그래요? 여기 지금 8.15 모니터 찍을 때 필수 인원들이 있죠. 네. PD도 있어야 되고. PD 없으면 어떻게 해요?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병종이 다 이렇게 그럼요. 있으니까. 촬영 감독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찍죠. 뽑아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1,000명이면 5,000명까지 그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인원들이거든요. 네. 군대도 지금 다 달라요. 목표가 다 달라요. 기관총 사수 있고 뭐 복격부 사수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 소모면 보충병 반드시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월남전 때 저희 가운데 써 있습니다만 월남전 때요. 64년부터 73년까지 무려 32만 명이 갔어요. 근데 이제 월남전은 게릴라전이잖아요. 네. 베트콩 주로. 근데도 5천 명이 전사하셨거든요. 11,000명 부상하셨고 지금도 길 가다 보면 고엽제 뭐 화학비료 네. 차량 있죠. 그렇죠. 그 열람전 후유증이에요. 가슴 아파요. 그분들한테 고마워야 돼 사실은 그 달러 소중한 달러. 근데 러우 전쟁은 하루에 평균 러시아 측 병력 소모가 1,200명입니다. 네. 평균 전사자가 300명이에요. 최근에는 1,000명까지 전사자가 늘었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면 전사와 부상의 비율이 최소 2대 1이거든요. 네. 그럼 3,000명까지인 거죠. 그럼 11,000명은 금방 사라지죠. 그러면 추가 파병은 장기화될 거 100%고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 수만 명이 아니라 수렁에 빠지면 수십만 명이 갈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럼 그게 뭐 김정은은 뭐 돈 번다 그러지만 치명상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북한도 합계 출산율이 1.3명, 4명까지 떨어졌거든요. 아, 많이 떨어졌네. 애 하나란 얘기예요. 애 하나. 하나. 한 가지. 그럼 얼마나 또 자식 소중하게 생각하겠어요? 내 아들 사라지면요. 푸틴이 독재자니까 아무도 안 무서워하는데 러시아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조직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어머니회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사자들 엄마 모임이에요. 이분들은 겁이 있을 게 없잖아요. 내 그치. 새끼 잡아갔는데. 더 이상 희생을 막을. 그러면 북한도 이제 전사들을 통보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돈 준다? 아,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새끼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수 없는 많은 전사자의 후유증. 두 번째, 전쟁 갔다 돌아오면 끔찍한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이 병사들. 그다음에 세 번째, 러시아가 독재 국가지만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거든요. 그렇죠. 인터넷, SNS 다 되거든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간다면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아닌데? 문화에 대한. 그럼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뭐 푸틴하고 뭐 동맹 관계 맺고 뭐 좋다고 하겠지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러시아가 코너에 몰려서 요청한 게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이 제안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얘기야? 저는 그 가능성 높게 안 봅니다. 그래요? 자, 11,000명을 가면 네. 푸틴도 알거든요. 11,000명 오면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은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11,000명 애들 장난도 아니고 11,000명 여기다 무기 줘야 되고 식량 보급해야 되고 국제사회 눈총 있고 근데 김정은이 떼쓴다고 받는다고요? 지금 또 여기 머니톡 얘기하는데 누가 예를 들어서 사장님한테 여기 3명 직원으로 보내줄게. 근데 전혀 필요 없는 분들의 비용만 들어요. 그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렇죠. 안 받죠. 근데 마침 잘 됐어. 그럼 받죠. 그렇죠. 말은 먼저 김정은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푸틴이 필요 없다면 절대 안 받죠. 그렇죠. 그 위험한 선택을 왜 합니까? 그건 안 중요합니다. 푸틴의 절박함이 북한의 병력을 받아들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뭐 김정은이 떼쓴다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1,000명을 어마어마한 비용 들어서 그 위험한 선택을 왜 합니까? 전 거기 동의 안 합니다. 근데 김정은은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돈 때문에? 아니면 기술, 뭐 핵기술 때문에? 많죠. 왜냐하면 지금 핵을 가진 러시아는 초강대국과 거의 군사 동맹을 맺었잖아요. 네.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게 내년 5월 9일이 2차 세계대전 러시아 전승절이거든요. 거기에 북한군 파병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벨로우스 국방장관이. 열병시켜요. 그럼 푸틴하고 김정은은 딱 주석단에서 전승국으로서 이렇게 폼 잡을 거 아니에요. 네. 북러 동맹으로 인한 든든한 지지 기반. 러시아가 식량 에너지 비료의 수출국이거든요. 식량 에너지 비료만 있어도 숨통은 트여요, 북한. 북한은. 그 다음에 파병 대가.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군사기술. ICBM,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요거는 잘 안 줄 거예요. 이걸 주면 미국을 위협하니까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어요? 네가 날 공격해, 푸틴? 요건 안 줄 거예요. 신용만 낼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북한군 재래식 전력 현대화예요.
북한군은 공군력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거든요. 네. 가끔 김정은이 가서 막 공군 비행사들 껴안고 뭐 웃고 떠들고 사진 찍는데 배경을 보면 미그 15, 17, 21이거든요. 얘들은 생산된 지 최소 60년 된 것들이에요. 네. 얘네들은 일단 뜨지 못할 뿐더러 뜨면 더 위험해요. 추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떠서 자폭용밖에 안 돼요. 미그 29가 북한의 주력이거든요. 네. 이것도 생산된 지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것도 부품이 없어서 못 돌리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미그 29는 2선이기 때문에 쌓여 있어요. 이것만 줘도 이건 표시 안 나죠. 똑같은 비행기니까. 북한이 가진 40대를 돌릴 수가 있고 추가로 더 줘도 표시 안 나잖아요. 네. 공군력 현대화. 그 다음에 우리도 월남전 가면서 그때 우리가 썼던 게 전 훈련소에 애만 썼거든요. 네. 단발이에요. 이걸 반자동 M16으로 바꿨어요. M16으로. 정말로요. 그 다음에 69년에 공군력 현대화 됐어요. 네. 미군이 쓰던 그 당시 최첨단 최강의 F4 팬텀을 1개 대대, 16대를 무료로. 중요한 건 기한이 없어요. 무제한 임대해 줬어요. 사실상 준 거네. 준 거죠. 그러면서 우리 공군력이 우리 뭐 잘 모르시는데 동북아에서 중공 그 당시 소련, 중국, 일본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공군력을 한 5, 6년간 가지고 있었어요. 파병 대가였어요. 네. 김정은이 알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탱크 장갑차 합금 기술, 엔진 기술, 그 다음에 미사일 정밀 대왕성 이런 거 눈에 안 띄거든요. 이런 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받을 건 무궁무진하죠, 김정은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여러 가지 희생이 크다 해도 계속해서 추가 파병을 통해서 이거를 보충해 나갈 것이다.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가능성이 높죠. 이미 수렁에 빠졌죠. 그러나 그건 제가 악마의 손을 잡은 거다고 말했는데 그거는 김정은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근데 그 실제로 지금 러시아에서 그 가난한 지역에서 이제 군사들을 뽑아왔잖아요. 그래서 사망하고 전사했을 때 하여튼 뭐 보상해주고 하면 그쪽 지역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뭐 큰 불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북한도 큰 돈을 받으니까 불만 소요 사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러시아 경제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릴게요. 증시는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GDP는 3% 4% 성장하거든요. 그것만 보는 거죠. 지금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민간인입니다. 네. 경제인이에요. 군인이어야 되잖아요. 전시 경제를 관리하는 거죠. 아, 전시 경제. 성장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석유 팔고 자원 팔아 돈 들어오면 이걸로 무기를 생산하잖아요. 생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장률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 1인당 한 20만 명 전사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전사 위로금이 42조가 풀려온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1인당 2억 원이에요. 20만 명이 죽은 겁니다. 42조가 풀렸어요. 러시아 평균 임금이 좀 복잡한데 대충 한 100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군인 초임이 280만 원이에요. 네. 두세 배 돼요. 그럼 돈이 풀리겠죠, 어마어마하게. 그럼 이게 산업으로 흘러가야 되는 산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플레겠죠.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21%입니다. 아, 지금요? 25%또 올린대요. 그럼 지금 나오는 증시화랑 GDP 성장 다 말짱 헛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20%, 25%가 인플레이션이면 당연하죠.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없죠. 거니까. 그러니까 뭐 갑자기 어느 날 버터가 없고 계란이 사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지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는 멍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는 한번 생산하면 끝이잖아요. 네. 소모되면 재생산이 안 되잖아요. 리사이클링이. 이게 전시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겉만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가 없음에도 푸틴이 그냥 수락한 것은 그 앞선 절박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북한이 경제가 좋아지면 왜 환율이 지금 몇 배로 뛰고 북중 간의 교역 관계에서 중국의 의존도는 왜 줄지 않겠습니까? 한러 간에는 주고받을 게 많아요. 네. 근데 북러 간에는 줄 게 없어요. 서로 주고받을 게. 제약돼 있으니까. 한러는 경제가 상호 보완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원, 에너지, 식량, 그 다음에 군사기술 우리가 많이 받았거든요.
러시아는요. 우리 소비 제품들, 가전제품, 현대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팔도 뭐 어디 회사 도시락면 무슨 파이 이런 게 초코파이. 러시아 국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러시아는 산업이 없거든요. 근데 북로는 주고받을 게 없어요. 군사 분야에만 국한되니까 이게 양쪽의 경제에 영향을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 머릿속에는 급하니까 김정은의 손을 잡지만 먼 미래에 한국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숨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벌어지는 상황들, 이것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좀 흔들릴 가능성, 이것이 결국은 좀 피해가 점점 커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김정은 체제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게 불안하다. 지금 현재. 김일성이 100이라고 그러면 김정일은 50, 김정은은 10도 안 된다. 왜냐하면 김일성 시기에는 이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전쟁 이후에 경제 지표로는 우리보다 낫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은 게 80년대예요. 그다음에 어쨌든 뭐 침소 봉대하고 조작을 했지만 항일 운동을 한 뿌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 조작하니까 막 신화가 됐죠. 그렇죠. 뭐 민족의 장국이 돼버렸죠. 조작으로. 경제는 여기보다 좋았죠. 그러니까 김일성에 대한 추억은 나쁘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이. 그다음에 김정일은 74년에 후계자가 돼서 94년 아버지 죽을 때까지 20년을 준비했거든요. 자, 김일성 자연사였죠. 급사지만. 네. 김정일도 자연사였죠. 급사지만. 이 인간들은 성공했죠. 독재자지만. 유리적인 판단을 빼면. 자연사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명은 다 누리다 갔으니까. 다 누리다 갔죠. 근데 김정은은 84년생에 20대 중반에 집권해 경제 지표 최악이야. 인민군 파괴 명분 없는 전쟁이야. 갑자기 민족 통일이라는 김일성, 김정일의 유언을 부정해. 경제 성과는 엉망이야. 지지기만이 좋을 리가 있나요? 근데 이제 항상 이 북한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힘이 됐던 게 이제 중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이번에 러시아하고의 동맹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던데요. 정확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북러 간에는 애증 관계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신들이 북중 관계는 북한은 북중 관계에서 자신들이 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동등하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인 뿌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먼저 건국했잖아요. 체제 수립했잖아요. 1945년에. 마오쩌둥은 49년이잖아요. 네.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으로 체제를 수립했기 때문에 게릴라였던 마오쩌둥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힘들 때 김일성이 도와줍니다. 동북전쟁이라고 하는 만주 쪽에서의 연해주 쪽에서 전쟁이 있을 때 김일성이 소총을 무려 2만 정을 지원해줘요. 네. 그때로서는 어마어마한 전력이에요. 그 다음에 동북전쟁에서 부상당했던 이 마오쩌둥 군대를 북한으로 불러다가 치료해서 다시 전선으로 보내줘요. 그 가족들은 돌봐줍니다. 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그러니까 김일성이 중국 가면 마오쩌둥한테 어마어마하게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네. 김정일도.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머릿속에는 오늘날의 중국은 내가 만든 거다. 우리가 도와준 거다. 그러니까 도와줘도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하다. 첫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북한이 완충지잖아요. 버퍼죠. 그렇죠. 절대 포기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더 큰 숨은 야욕은 우리로서는 좀 무서운 건데 청나라 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동해로 나올 수 있어요. 압록강으로요. 이거 언제 뺏기느냐?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이 땅을 러시아에 뺏깁니다. 뺏긴 게 아니라 줘요. 2차 아편전쟁으로 코피 터지니까 휴전을 누가 주선하느냐? 종전을. 러시아가 종전을. 프랑스, 영국과 중국 간에. 그 종전한 대가로 지금으로 치는 연해주 그 땅을 뺏어가요. 네. 받아가요. 그리고 이제 받은 게 영국은 홍콩, 구룡반도죠. 근데 이 홍콩은 기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00년인가 그때. 돌려줬잖아요. 근데 연해주는 기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동해로 나와야만 국가 발전이 있는데 이 중국으로 절대로 못 나오니까 이게 천추의 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을 자기들이 점령하면 동해는 내 거다. 아니면 중국의 위성국가를 세우면 동해는 내 거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북중 상호 원조 및 호상 원조 및 이 협조 조약에 따르면 유사시 중국은 북한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올해 6월 이전까지예요. 외국 군대는 못 들어와요. 근데 6월 19일 날 푸틴과 김정은이 포괄적인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제약 체결하면서 러시아 군대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중국이 들어오면 러시아 군대가 당연히 따라 들어옵니다. 왜냐?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면 동해로 나오면 중국한테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이 포위됐잖아요. 네. 러시아는 이게 악몽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들어와서 러시아도 들어와서 중국이 나오는 걸 막겠죠.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북로가 6월 달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을 허용한 거 그게 레드라인을 넘은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아주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018년 3월에 김정은이 처음으로 딸에내 가거든요. 방추이섬이라고. 시진핑하고 둘이 다정하게 걸어가요. 그래서 그 자국을 동판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시멘트로 덮어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보도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북한한테 불편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김정은은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이제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이제 러시아도 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 한국과 혹은 서방 세계와 트럼프와 함께 이렇게 그 협력하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이 북한 관계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네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서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방과는 이제 기회가 없어요. 왜냐? 유럽을 침공한 거니까. 아, 그렇죠. 나토하고. 예, 이미 노르드 스트림부터 시작해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다 줄여버렸어요. 몇 나라 안 남았어요. 뭐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몇 나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유럽은 이제 푸틴의 제일 큰 손실은 유럽의 신뢰를 상실했다. 이제 유럽으로는 못 나간다. 서쪽으로 못 나가요. 네. 그리고 푸틴이 반서방주의자예요. 그래서 푸틴은 신동방 정책이라는 걸 추진했거든요. 네. 신동방 정책은 뭐냐? 동방에서 미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이 협력기구 이런 거예요, 다. 네. 중국과의 관계. 그렇죠. 중국과 인도와의 관계. 그런데 푸틴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 어디냐? 시베리아 극동에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물류체계. 이건 중앙아시아 다 가거든요. 이게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세 번째, 북극항로 돕고 있는. 이게 푸틴의 자산이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동방에서 이제 대서양을 못 나가니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래를 찾겠다는 게 푸틴의 구상이거든요. 그럼 이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중요할 거예요? 한국이 중요할 거예요? 한국이 중요하죠. 100% 중요하죠. 상징적으로 2021년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북러 교역 계획은 4만 달러 수준입니다. 네. 국가 간의 교역이 4만 달러예요. 말이 안 되죠. 그때 우리는 273억 불이었어요. 한동안에 사이 좋았어요. 그러게요. 거기에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초코파이 오리온도 그렇고. 우리도 많이 받았다니까요. 네. K방산의 사실은 뿌리는 그렇죠. 미국보다는 러시아가 강해요. 예전에 백곰? 불곰? 불곰 사업. 불곰 사업. 그걸로 저 빌려준 돈 대신 그 러시아제 무기 기술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어느 나라도 무기 기술을 안 주거든요. 네. 미국은 안 줬어요. 우리 KF-21, 보라매 21 비행기 개발할 때 4대 핵심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거 개발 못한 비행기 못 떠요. A사 레이더부터 시작한. 그걸 달라고 그랬고 줄 것처럼 했어요. 직접 달라고 그랬더니 한마디로 NO. 그러니까 코피 터지면서 자체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KF-21 개발한 기술진한테 우리가 박수 쳐줘야 돼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우리 미사일 기술은 다 러시아 베이스예요. 네. 대부분이. 그러니까 한나라는 사이가 좋았어요. 러시아는요. 우리 소비 제품들, 경공업 제품들, 자동차, 철강, 화학 많은 걸 상호 윈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한러 관계 미래가 이거 푸틴이 한 말이에요. 6월 달에 올해 평양 가기 전에 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 통신사들하고 이 언론 기사 떠 있어요. 우리 언론사가 한러 관계 미래를 물어봤더니 전쟁 끝나면 관계 회복 가능하다. 푸틴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질서는 국제 정세는 냉혹합니다. 국익밖에 없어요,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도 국익을 봐야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관점을 견제해야 되지만 그러나 러우 전쟁 이후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하여튼 뭐 우리 그 열강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든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 주원범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러한 것들, 이런 요소들을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 될 아젠다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주원범 박사님 고맙습니다.